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내 아이의 키에 대한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행여 키 작은 날 닮진 않을까 하는 걱정, 혹은 또래 아이들보다 성장 속도가 늦은 경우에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키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장에 관련된 이모저모, 방인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성장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이 성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 성장이란 세포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여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1년간 키 크는 정도인 연간 성장 속도를 계산하여 같은 성별, 같은 또래의 아이들과 1년간 키 큰 정도를 비교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 소아청소년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남자는 173.5cm, 여자는 160.5cm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른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라는 기대치는 남자는 181cm, 여자는 169cm로 어른들은 평균 키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고등학생들은 키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평균치를 말씀해 주셨을 때는 사실 저도 안심을 했다가 기대치를 말씀해 주시니까 급하게 좌절하게 되는데 보통 이 성장 클리닉을 찾는 이유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알려지게 되고 또한 성장 호르몬이 개발되면서 키는 이전에는 타고난 대로 태어난 대로 클 수 없다고 인식하던 것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키가 너무 작으면 여러 가지로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키가 너무 작아서 생길 수 있는 열등감이나 자신감의 결여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장 클리닉을 찾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키가 작다 보면 자신감이 좀 줄어들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성장판이란 어떤 것인지, 보통 이 성장판이 열렸다, 닫혔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장판이란 팔뼈나 다리뼈처럼 긴 뼈의 양 끝단에 존재하는 것으로 자료 그림을 보시면 빨간 선으로 보이는 이것들이 다 성장판이 위치하는 부위입니다. 이 중 확대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빨간 선이 존재하는 여기가 성장판이 존재하는 위치인데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성장판이 열린 경우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검은 실선 부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실선 부분이 이렇게 뼈가 융합되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성장판이 닫히게 되면 키는 더 이상 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장판이 닫히는 순간 호르몬 분비도 정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성장판이 닫히는 순간 호르몬 분비가 정지되는 건 아니지만 성장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계속 분비는 되지만 실제 키는 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 나이와 실제 나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만 7세다 이러면 실제 나이는 7세지만 신체 나이는 7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뼈 나이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판을 실제로 측정을 하여 발달 정도를 체크한 후에 뼈 나이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뼈 나이 자체는 아이의 신체 나이가 되고요. 만 나이는 실제 나이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아이가 실제 나이는 7세고 뼈 나이는 6세다. 그런 경우에는 신체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어리기 때문에 키가 더 클 가능성이 많지만 뼈 나이가 7세인데 실제 나이가 6세다. 이러면 아이가 벌써 또래보다 더 신체 나이는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키는 작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키가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어머니, 아버님 키가 작으면 내 아이도 작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시거든요.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는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에는 인종 간의 차이가 있고 가족 간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염색체 유전자의
의한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는 만성 질병이 있다든지 호르몬이나 영양 상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요건, 운동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엄마 아빠 키가 작으면 아이 키가 어떨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유전적인 요인을 말하는 건데요.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따졌을 때는 남자아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키를 더해서 13을 더한 후에 평균을 내는 게 예상되는 최종 키가 되고요.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키를 더해서 13을 뺀 후 평균을 내는 것이 예상되는 여자아이의 최종 키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은 실제로 20-30%밖에 작용을 하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이 7-80%가 작용하기 때문에 영양 섭취나 운동, 수면 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이의 키는 충분히 더 클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의 키가 작아서 굉장히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부모님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신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저신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신장에는 크게 실제로 병이 있어서 작은 경우와 병은 없지만 가족이 작다든지 이런 유전적인 경향으로 작은 경우가 있는데요. 질환으로 작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성조숙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연골 무형성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질환은 아니지만 작은 경우는 이전에 말한 것처럼 가족성 저신장, 집안 자체가 키가 작은 경우고요. 그리고 늦게 크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체질적 성장 지연도 저신장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작다라는 기준이 어떤 경우에 저신장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때 1년간 연간 성장 속도가 4cm 미만인 경우, 같은 성별, 같은 또래의 아이들 100명 중에 3명 이내로 작은 경우, 같은 성별, 같은 또래의 표준 평균 키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어느 한쪽 부모라도 키가 현저히 작거나 부모는 키가 크신데 아이가 현저히 작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신장증을 의심하고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여서 검사를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검사 후에 저신장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저신장으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원래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갑상선이 원인인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만성 심부전증 등은 이 병 자체가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물리적으로 일리자로프 수술 같은 방법을 써서 키를 늘리기도 합니다. 성장과 관련된 이유로 이 성장 클리닉을 방문하셨을 경우에 대부분 이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료가 진행이 됩니까? 예, 먼저 뼈 나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손목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전에 본 것처럼 성장판이 열린 정도를 파악을 하고 만약 골격계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한 뒤에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혈중 성장호르몬 정도라든가 갑상선, 성호르몬 농도 등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염색체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없으면 1단계, 2단계만으로 대부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키가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분비 자극 검사를 하여서 실제 성장호르몬 결핍증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의심이 된다면 MRI 등을 찍어서 뇌 하수체나 시상하부의 종양 등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키가 크는데 성장 호르몬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장 호르몬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 성장 호르몬이란 것은 뇌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뼈와 연골의 성장 작용과 지방 분해,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1958년에 라벤에 의해서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처음으로 성장호르몬 치료가 보고가 되었고요. 그 이후 85년까지는 사체의 성장호르몬에서 추출하여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그 양이 극히 미미하고 치료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지 않다가 85년 이후 유전자 제조학 기술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후로 성장 호르몬이 여러 분야에 사용하게 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저신장증인 가족성 저신장증에도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사용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